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주는 10주차입니다. 네, 벌써 우리가 10번째 수업을 하게 됐네요. 앞으로의 수업 일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15주차까지인데 15주차에는 기말고사를 볼 거고요. 그리고 14주차에는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취업하고 싶은 분야 혹은 직종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미리 조사하고 그거를 보내주면 관련된 내용과 산업 동향을 제가 다시 조사를 해서 그걸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14주차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주는 거는 다시 공지를 할 텐데, 14주차 수업 시간 전에 그거를 작성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수업이 이제 4번 남아 있는데, 어, 그, 이거를 수업 시간에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 연락이 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용 전달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됐는지, 혹은 뭐 재미있게 듣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긴 한데요. 우리가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과의 피드백이 빨리빨리 되지 않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인데, 수업이 끝나기 전에 문의를 해주시는 것도 언제나 환영이고요. 수업 이후에도 관련된 내용 혹은 분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 질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공지를 했었는데, 제 사무실이 대전보건대 안에 4동 건물에 제 사무실이 있으니까 뭐 방문을 원하는 학생들은 미리 연락을 주면 우리 실험실 구경도 시켜주고, 제가 어떤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으니까, 네,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9장 생명의 다양성 2 곰팡이와 식물들이라는 내용으로 내용을 보겠습니다. 소제목은 다음과 같고요. 자, 9-1 곰팡이 다양한 진핵생물 그룹. 자, 곰팡이는 우리가 진균류라고 하죠. 크고 다양한 그룹으로 되어 있고 10만 종 이상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핵생물이고 다세포성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는 것처럼 진핵생물이고 원생생물, 식물, 곰팡이, 동물 중에 곰팡이가 여기에 속해 있죠. 자, 그리고 분해자들, 흡수에 의해서 양분을 얻는다. 자, 어떤 곰팡이들은 어떤 그 물질을 분해하고 그거를 흡수함에 따라서 양분을 얻고 있죠. 자, DNA 연구는 10억 년도 더 전에 원생생물 조상으로부터 곰팡이와 동물을 형성했던 계통이 분기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곰팡이 화석은 4억 6천만 년 전이라고 하네요. 곰팡이에 대한 분류 체계는 잘 확립되어 있지 않은데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한 가지 계통수는 곰팡이계를 5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곰팡이는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자, 여러 가지 해로운 곰팡이들인데요. 요 그림을 보면 식빵인데, 식빵에 이제 곰팡이가 이렇게 쓸었죠. 자, 곰팡이는 포자를 만들어 무성생식으로 증식하며 빠르게 자랍니다. 이들은 자신이 분해할 음식뿐만 아니라 종종 우리가 먹을 음식 위까지 빠르게 퍼집니다. 빵덩어리 위에 곰팡이에 의해 분해된 효소는 빵의 전분을 포도당 분자로 소화시키므로 곰팡이 세포들이 이것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사람의 발이죠. 자, 이것은 기생성 진균인데요. 약 50여 종 곰팡이들이 인간을 감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은 질효모 감염증, 폐 감염, 그리고 백선이라고 불리는 피부 질환을 일으킵니다. 발가락에 생기는 곰팡이 감염은 무좀이라고 불리며 매우 전염성이 높습니다.
항진균제들은 대부분의 곰팡이 감염을 빠르게 치료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곰팡이 같은 것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음식물에 생기는 곰팡이들, 그리고 사람 피부에 기생하는 곰팡이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곰팡이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특히 기생성 세균들은 남들저 군대 갔다 오고 나면 많이 생기는데, 그것들은 이제 습한 신발을 계속 신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잘 씻지 못하는 환경에서 이렇게 진균들이 잘 번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로운 곰팡이도 있는데요. 이 이로운 곰팡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기에 보이는 페니실린이라는 게 있는데요. 몇몇 곰팡이는 세균성 질환에 사용되는 항생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푸른 곰팡이는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만드는데요. 이것은 최초로 널리 사용되었던 항생제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실험은 페니실린 약효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실험이에요. 여기 페트리 디시 안에 배지를 이렇게 넣어놓고 곰팡이를 이렇게 이제 자랄 수 있게끔 묻혀놓으면요, 곰팡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죠. 근데 중간에 페니실린 항생 성분이 들어있는 종이를 여기다 놓고 이제 곰팡이를 자라게 했을 때 페니실린 약효가 전달되는 부위에는 곰팡이가 자랄 수 없는 이런 실험 결과를 알 수 있는데, 이 실험을 통해서 이 페니실린이 얼마나 곰팡이 효과가 있는지 보는 실험입니다. 이렇게 나타낸 그림이에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건 효모인데요. 효모는 단세포성 진균으로 출하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무성적으로 생식을 합니다. 인간들은 빵을 만들고 곡식이나 과일을 발효시키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효모를 사용해 왔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밀가루 반죽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밀가루 반죽에 효모를 넣으면 이 효모가 이제 밀가루를 발화시켜서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빵이나 요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발효를 시켜주게 되죠. 자, 그리고 먹는 진균류가 있는데요. 곰팡이들은 인간을 위한 흔한 식품원이기도 합니다. 많은 종류의 버섯들이 식용이긴 하지만 일부는 독성이 있는데요. 요런 우리가 먹는 버섯류가 진균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여러분들 치즈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블루치즈는 그것을 만든 곰팡이에 의해서 독특한 향기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 지역 숲의 지하에서 자라는 송로버섯은 별미로 매우 유명하고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 역시 버섯류이기 때문에 진균류이죠. 자, 그리고 이게 깐부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옥수수 깐부기라고 불리는 곰팡이는 작물을 해치지만 많은 사람들은 감염된 옥수수 자루를 별미로 생각하기도 하고 먹고 있습니다. 자, 깐무기라고 하는 것도 이제 진균류라고 합니다. 자, 공생하는 곰팡이들이 있는데 지의류라고 합니다. 지의류, 단일 생물처럼 보이기는 해도 지의류는 사실 단세포이며 광합성 생물인 조류와 곰팡이의 공생체들입니다. 곰팡이는 이들의 광합성 동반자로부터 음식을 받는 대신 그들에게 안전한 서식처와 물, 그리고 무기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것이 곰팡이 세포이고 오렌지색을 나타나게 되죠. 녹조류 세포와 같이 공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태환경의 개척자들은 지류는 사실 단일 생물이 아니라 공생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곰팡이는 환경에 존재하는 큰 분자들을 분해하여 작은 분자들로 흡수하는 분해자입니다. 그런 분해 작용은 영양분들의 순환을 돕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곰팡이가 있으며 이롭기도 하고 해로운 곰팡이도 있다고 합니다. 자, 곰팡이는 특수한 구조와 생식 방법을 가지는데요. 모든 진균은 비교적 단순한 체형을 가지며 대부분은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생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곰팡이의 구조인데요.
자, 곰팡이가 이렇게 있고요. 곰팡이는 요 밑에 포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균사체를 형성할 수 있는 생식세포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몸통에 있는 균사라는 게 있는데 몸체를 구성하는 섬유들입니다. 자, 그리고 버섯은 지상의 생식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바닥 그 땅에 있는 균사체들이 버섯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 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진균들이 실 같은 구조, 균사를 몸체로 만들고 있는데요. 버섯,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더 큰 지하의 균사체로부터 위쪽으로 뻗어나간 균사들이 조물하게 채워져 버섯을 만듭니다. 버섯은 균사체들이 물을 흡수하여 위로 부풀어 오르면서 생깁니다. 이것이 비가 온 후에 버섯들이 생겨나는 이유이고 버섯은 공기 중으로 흩어 있는 아주 작은 생식세포인 포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이는 균사들, 확대해서 보면 균사가 보이는데 곰팡이의 몸체는 실같이 생긴 균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균사는 세포들이 사슬처럼 연결된 것이고 세포벽에는 구멍이 있어서 물질 그리고 가끔 세포 소기관까지도 세포들 사이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바닥 밑쪽에 있는 이제 균사체 모양을 보면요. 곰팡이들이 비록 움직일 수는 없지만 지하의 균사체는 유기물과 섞이는 균사들을 추가하면서 빠르게 자랍니다. 자, 균사체들이 음식물 안으로 균사를 뻗치면서 유기물질을 분해하여 흡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균사 안에 보이는 키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곰팡이의 세포벽은 키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강하지만 유연한 다당류입니다. 그래서 키틴은 여러 곤충의 외골벽을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곰팡이의 생식, 무성생식 혹은 유성생식을 하고 있는데요. 무성생식은 균사체의 반수체 세포들이 무성포자를 생산하여 산포 후 발화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포자는 염색체들을 한 세트만 포함하고 있는 특수한 성세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성생식은 두 개체의 균사가 만나서 반수체였던 각 세포들이 융합함으로써 두 벌의 염색체 세트를 가지는 이배체 세포 접합자를 생성하는 것이 유성생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버섯 뚜껑 내의 이배체 세포들이 다시 분열하여 유전적으로 독특한 반수체 포자를 형성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무성생식에 대해서 좀 볼게요. 무성생식은 많은 곰팡이류가 무성적 방식으로만 포자를 생산하는데요. 반수체 몸체 세포들이 세포 분열로 반수체의 포자를 생산하고 오직 하나의 부모만 있으므로 모든 포자는 유전적으로 동일한 생식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성생식 방법은 포자들 반수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것이 발화돼서 균사체가 다시 만들어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유성생식은 일부 곰팡이종은 균사들을 연결하여 이배체 세포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들은 세포 분열을 하여 유전적으로 독특한 반수체 포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접합자 이배체가 있으면 세포 분열을 통해서 포자 생산 구조가 되고요. 이것이 포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포자가 발화돼서 오면 다른 곰팡이로부터 생긴 반수체 세포들이 융합하여 이배체의 접합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때 세포가 융합되는 것이죠. 그러고서 만들어지는 접합자 이배체가 계속 이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만드는 방식이 유성생식이 되겠습니다. 자, 진균들은 포자로 번식을 하는데요. 포자분, 자, 만약 버섯 뚜껑을 흰 종이 위에 올려놓으면 포자가 떨어져서 포자문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 포자 색깔은 버섯의 동정을 돕습니다. 이것은 갓버섯, 그림에서 보이는 것은 갓버섯이라고 합니다. 자, 곰팡이의 몸체는 지하에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균사체를 만드는 균사와 지상의
생식을 위해 포자를 생산하는 버섯으로 구성이 됩니다. 많은 곰팡이류가 무성적인 방법과 유성적인 방법 두 가지 방식으로 생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식물은 육지에서의 생존을 가능하게 한 독특한 적응을 가진다. 자, 5억 년 전 바다에 살던 조류는 건조한 땅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적응을 진화시켰고, 차축조류는 최초 식물에 가장 가까운 생존 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차축조류인데요. 자, 여기에 식물은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수생 환경과 육상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류와 식물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하고 있는데요. 물속에 사는 조류,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식물. 자, 수분 먼저 볼까요? 조류 주변의 환경에는 사용할 수 있는 수분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자, 그에 반면 식물의 몸체는 토양으로부터 수분을 얻어서 그것을 뿌리, 줄기, 잎 내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지지는 어떻게 하냐면 조류는 몸체는 주변의 물에 의해 떠 있고 조류는 몸체는 주변의 물에 의해 떠 있고 견고함은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식물은 중력에 저항하여 지지해주는 견고한 구조를 가져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조류는 배오자는 물로 방출되며 건조해질 위험은 없습니다. 그에 반면 식물은 배오자와 배아는 마르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조류는 최소한의 고정만 있으면 되고 부착기라 불리는 구조가 아래쪽 표면을 붙잡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식물은 한 장소에 단단하게 머물게 해주는 뿌리가 필요합니다. 자, 양분. 조류는 체표면 전체를 통해서 양분. 자, 조류는 체표면 전체를 통해 주변의 물로부터 얻을 수 있고요. 식물은 뿌리를 통해 흡수되어야 하며 식물의 나머지 부분으로 수송되어야 합니다. 자, 광합성. 조류는 전신에서 수행이 되고요. 그리고 식물은 주로 잎에서만 수행이 됩니다. 자, 육상 환경에 대한 적응. 자, 왼쪽에 그림을 볼까요? 꽃이 이렇게 있죠. 자, 새싹계. 지상의 광합성 구조로 빛과 공기에 노출된다. 자, 이렇게 이제 요 위쪽, 자, 식물의 기관계에 대해서 좀 볼게요. 요 위쪽 있죠? 요 위쪽을 새싹계라고 하는데 지상의 광합성 구조로 빛과 공기에 노출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요 밑에 뿌리 부분, 뿌리계라고 하는데 지하의 고정 구조로 토양의 물과 무기질에 노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육상생활에 대한 적응 부분을 볼게요. 요 파란색 글씨로 설명된 부분은 대부분의 식물에서 나타나지만 모든 식물이 다 가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자, 일단 요 위에 화분이라는 부분은 정자를 포함하고 이들을 바람이나 동물에 의해 수송되도록 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배주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미씨라고 하죠. 생식기관에 남아있으면서 배아가 어미 식물체 내로 발달할 수 있도록 한다. 자, 그리고 여기에 관다발계가 있는데 물과 당 그리고 무기질을 수송하는 도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큐티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 손실을 막아주는 왁스로 된 피복. 식물 잎을 나중에 좀 볼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맨들맨들한 부분이 큐티클이죠. 자, 그리고 잎 기공을 통해 광합성과 기체 교환을 이루어지는 주된 장소입니다. 자, 그리고 리그닌 일부 세포의 세포벽에 있는 화학물질로서 세포는 단단하게 함으로써 구조적 지지력을 증가시키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이는 균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뿌리와 곰팡이가 진균이 같이 있죠. 자, 그래서 곰팡이와 식물의 뿌리가 함께 모여 있는 균근이라고 하는 공생 연합체를 형성을 하는데요.
곰팡이는 토양으로부터 흡수한 물과 무기질을 식물에게 제공하고 식물은 곰팡이에게 영양을 위한 당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균근은 육상에 정착을 가능하게 한 핵심적 적응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식물은 건조한 환경으로부터 양분을 얻을 수 있고 배아는 건조해지는 것을 막을 만한 적응을 축적했던 조류로부터 진화했을 것입니다. 그런 적응은 식물이 육상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식물의 몸체는 뿌리, 줄기, 잎으로 구성이 된다. 육상 생활의 문제점. 매우 다른 두 장소에서 양분을 얻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토양, 물과 무기질성 양분을 얻을 수 있고 대기, 빛과 기체, 이산화탄소와 산소 등이 되겠죠.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 자, 육상 식물들은 지하구조, 뿌리개가 있고 지상구조, 줄기, 잎, 꽃 등을 포함하는 새싹계로 나누어집니다. 자, 뿌리개에 대해서 먼저 볼까요? 뿌리개는 식물을 토양에 고정시키고 물과 무기질을 흡수하며 양분을 식물의 다른 부분으로 수성하며 양분을 저장하는 부분입니다. 자, 많은 식물의 뿌리는 서로 직접 접촉하여 살아가는 종들 사이에서 공생관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식물의 뿌리 공생에 대해서 보면요. 뿌리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완두, 대두, 땅콩 등 콩깍지를 형성하는 많은 콩과 식물을 포함하는 식물의 과는 세균이 기거하는 뿌리혹을 가지는데요. 세균은 질소를 포함하는 양분을 식물에 제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앞에 봤던 균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 식물의 뿌리는 곰팡이와 상리 공생적 연합체를 형성하는데 균근을 구성하는 균근 균류는 수분과 무기질 흡수를 증가시켜서 식물을 이롭게 하는 한편 곰팡이는 식물에 의해 제공된 양분을 얻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곰팡이가 같이 식물의 뿌리와 공생하고 있죠. 자, 여기에 보는 잔디류는 넓게 퍼지는 사면상의 얇은 뿌리를 가진다. 이런 뿌리는 토양에 대한 부착력이 좋아서 이 식물을 좋은 흙 덮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자, 요 밑에 뿌리에 모든 뿌리의 끝 근처에는 뿌리털이라고 불리는 작은 돌기들이 있는데요. 이 세포성 돌기들은 표면적을 매우 증가시켜 흡수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민들레류를 비롯한 여러 식물들은 깊고 수직으로 뻗어 흙 속으로 깊이 파고드는 원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역시 마찬가지로 뿌리털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당근이나 순수, 사탕무, 고구마 등에서 발견되는 커다란 원뿌리는 전분이나 당의 형태로 식량을 저장한다. 인간에 의해 소화되지 않으면 식물은 자란 동안 이 영양분을 사용할 수 있다. 새싹계인데요. 지상계의 구조는 줄기, 잎, 그리고 생식 구조인 솔방울이나 꽃 등을 포함한다. 자, 여기 보이는 게 끝눈이라고 하는데요. 끝눈은 줄기 끝에서 새로 생기는 잎을 가진다. 위로 자람으로써 끝눈은 식물이 햇빛에 더 잘 노출되도록 한다. 자, 그리고 꽃인데요. 모든 식물은 생식 구조를 가진다. 이 식물은 생식을 위해 꽃을 이용한다. 다른 형태의 식물은 다른 구조를 이용한다. 자, 마디. 잎이 붙어 있는 줄기 지점을 마디라고 한다. 그리고 마디 사이. 마디 사이는 줄기에서 마디와 마디 사이 지역을 마디 사이라고 부른다. 자, 여기는 잎자루, 그리고 잎몸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제 요거를 잎이라고 하죠. 잎은 여러 식물에서 광합성을 일으키는 주된 장소이다. 식물의 잎은 평평한 잎몸과 이것을 줄기에 연결하는 잎자루로 구성된다. 자, 그리고 줄기 부분이 있죠. 줄기는 일반적으로 땅 위에 자라며 잎과 꽃을 지지한다. 자, 여기에 보이는 관다발 조직. 식물 대부분은 관다발 조직, 즉 식물 전체에 물과 양분을 수송하는 도감 모양의 세포로 이루어진 조직을 가지는데요.
자, 여기 왼쪽에 체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식물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당을 수송한다. 그리고 물관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물관은 뿌리에서 잎으로 물과 무기물을 수송한다. 그래서 관다발 조직을 갖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엔 기공, 공변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이 표면에는 기공이라고 부르는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이 기공을 둘러싼 두 개의 공변세포는 구멍 크기를 조절하고 기공을 통해서 기체 교환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 뿌리개와 새싹개는 식물을 육상에서 번성하게 한 진화적 적응이다. 식물의 다양한 구조는 흡수, 수송, 물과 양분의 보유, 광합성을 위한 빛의 수집, 그리고 기체 교환을 위한 작용을 담당한다. 자, 다섯 번째인데요. 식물의 몸체는 구조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자, 이거는 앞에서도 나왔던 건데요. 세포가 모여서 조직,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 그리고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이 되죠. 자, 그리고 뿌리, 잎, 줄기 등 이게 이제 기관계, 그리고 뿌리계나 새싹계를 의미하게 되죠. 자, 여기 보이는 것은 이제 세포인데 식물 세포이겠죠. 자, 세포벽이 바깥쪽에 있어요. 주로 셀룰로즈로 되어 있으며 원형질막을 둘러싸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연락사, 세포 사이에서 물질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통로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크게 중간 부분에 위치한 것이 중심 액포인데요. 액체를 포함하며 세포의 견고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그리고 엽록체, 광합성의 장소이죠. 자, 식물의 조직입니다. 조직,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작용하는 세포의 모임, 단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식물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 두 가지는 물관과 체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이는 물과 녹아있는 무기질을 뿌리개에서 새싹계로 수송하는 역할을 하죠. 자, 그리고 체관이라는 게 있는데 합성된 곳에서 저장되어 있던 장소에서 식물의 다른 부분으로 당을 수송하는 겁니다. 체관이요. 자, 식물의 조직계인데요. 식물의 조직은 세 가지 조직계로 나눠져 있는데 표피 조직계, 그리고 기본 조직계, 세 번째 관다발 조직계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표피 조직계 먼저 볼게요. 표피 조직계는 외부 보호막을 만들고 기체 교환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구멍이라고 했죠. 그리고 공변세포, 그 옆에 공변세포라는 게 있는데 기공을 통한 기체 교환을 조절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바깥에 표피가 있는데 피부 기능을 제공하는 외부 세포층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기본 조직계는 광합성을 수행하고 지지와 양분 저장을 담당하는데요. 여기에 보이는 엽육 조직이 기본 조직계가 되겠죠. 많은 광합성 세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다발 조직계가 있는데 물과 양분을 먼 거리까지 수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계속 그림이 나와 있는데 체관과 물관으로 나눠져 있는 관다발 조직계가 있습니다. 자, 식물의 기관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작업하는 여러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식물의 기관에는 뿌리, 줄기, 잎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잎은 광합성에 특화된 기관이죠. 물관과 체관 조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식물의 이 부분을 딱 잘라서 보면 줄기 부분에 자, 이렇게 기본 조직계 부분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뿌리고 여기는 줄기 부분인데 기본 조직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관다발 조직계 여기 뿌리 중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여기는 줄기는 양옆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자, 그리고 표피 조직계 외관이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관에 이렇게 조직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물의 해부학은 여러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세포는 함께 모여 작업함으로써 조직을 형성하고요. 조직은 다시 조직계를 구성합니다. 각 식물 기관, 잎, 뿌리, 줄기 같은 세 가지 조직계에 속하는 조직들을
세 가지 조직계에 속하는 조직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인데요. 식물의 네 가지 주요 집단이 진화했다. 오늘날 육상식물은 주요 진화적 적응이 획득된 분기점에서 시작된 네 가지의 주요 그룹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육상적응, 두 번째 관다발의 진화, 세 번째 종자의 진화, 네 번째 꽃의 진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차축조류이죠. 녹조류고 모든 육상 식물의 조상이 되는 거죠. 차축조류가 앞서도 나왔는데, 식물 진화에서의 주요 사건을 볼게요. 조상 녹조류가 있죠. 네, 5억 년 전 조상 녹조류가 있는데, 조류가 호수와 대양의 습한 가장자리를 덮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수백만 년 전에 걸쳐서 서식지에 대한 경쟁으로 인해서 건조한 땅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적응이 진화를 했죠. 그리고 현대의 차축조류는 그 당시 살았던 그 조상조류, 모든 육상식물의 조상과 닮았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육상 적응 출현 이후에 이제 4억 7천 년 전 비관다발 식물이라는 게 최초로 진화한 식물 그룹은 선태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얕게 깔려서 자라는 경향을 보이는 비관다발 식물. 현대 식물의 예로는 이끼류, 우산 이끼류, 그리고 뿔 이끼류가 속하는데요. 다른 모든 현대 식물과 마찬가지로 선태식물은 수분 소실을 줄이는 왁스형 피부층 같이 건조한 땅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적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태식물은 유영하는 정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생식하기 위해서는 물이 꼭 필요하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종자의 발견. 자, 여기 보면 4억 2,500만 년 전에 종자가 없는 관다발 식물이 출현을 했는데요. 관다발 조직과 리그린으로 단단해지는 세포벽의 진화로 식물이 더 크게 자랄 수 있었다. 현대의 양치식물은 이런 식물의 한 예로 종자를 만들지 않지만 관다발 조직을 가진다. 5천만 년 이상에 걸쳐 육지에는 양치식물 숲이 번성을 했다고 합니다. 태즈메니아의 나무 고사리, 털개 관중,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여기 보이는 여기. 자, 다음으로는 3억 6천만 년 전에 거시 식물이 있습니다. 질긴 주머니 안에 배아와 영양 공급원이 함께 들어있는 형태의 종자는 3억 6천만 년 전쯤에 최초로 진화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거시 식물이라고 불리는 최초의 종자 식물이 물 근처에서 해방되어 광대한 새로운 영토로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의 거시 식물에는 솔방울을 만드는 나무인 침엽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꽃의 출현이 되었습니다. 1억 4천만 년 전에 속시식물. 아마 식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생식기관이 꽃에 진화했을 것이다. 복잡한 생식기관인 꽃은 꽃식물인 속시식물을 정의하는 특징이다. 오늘날 육상에는 속시식물이 압도적으로 많다. 현생 식물 중 대다수가 거의 모든 중요 식용작물을 포함하는 모든 속시식물이다. 이렇게 꽃이 나오고 있죠. 자, 농업의 발달로 마다가스카르에만 사는 속시식물인 바오밥 나무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자, 식물의 진화사에서는 육상생활에 적합한 특징의 연속적 출현으로 현대의 네 가지 식물 그룹이 생겨났습니다. 선태류, 종자가 없는 관다발 식물, 거시식물, 속시식물이 나타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일곱 번째 선태류인데요. 이끼. 자, 선태류는 종자와 관다발이 없는 식물이다. 최초의 식물 약 4억 7천만 년 전에 조류로부터 진화를 했고 육상생활에서의 적응은 왁스가 포함된 바깥층, 수분을 보호하고 있는 바깥층이 배우자와 배아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 구조가 발달해 있다. 자, 종자나 관다발 조직이 없는
종자나 관다발 조직이 없고 물 근처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현대 식물들은 선태식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태식물의 해부 구조입니다. 두 가지의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배우체, 바닥에 깔개를 형성하고 생활사에서 우점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반수체의 배우자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이 꼭 필요하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포자체, 주머니가 달린 자루를 가지고 있고 포자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이 꼭 필요하죠. 자, 여기 식물을 보면 포자낭이 보이고요. 그리고 포자체가 보이고, 그리고 큐티클이 보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매트층이 보이고요. 그리고 배우체가 보입니다. 자, 여러 가지 선택식물들이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이는 이끼가 있는데 가장 흔한 선택식물은 이끼식물입니다. 여기 보이는 물이끼는 늪지에서 자라고 수백 년간 축적된 죽은 이끼들은 채굴되어 이탄토로 정원사들에게 팔린다고 합니다. 수분을 흡수하고 보유하는 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우산이끼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파리 같은 우산이끼는 지금까지 동정된 약 9,000종의 우산이끼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젖은 나무 껍질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뿔이끼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마당의 뿔이끼는 뿔 모양의 포자체를 가져서 약 100종의 뿔이끼가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선태류의 생활사인데요. 세대 교본을 볼게요. 자, 배우자와 포자체가 서로를 생산하면서 교대로 출현이 되고 식물과 다세포성 녹조류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배우체, 반수체인 배우체가 반수체 배우자를 생산한다. 배우체가 더 크고 분명한 식물은 선태식물이 유일하다. 자, 이렇게 이제 식물이 있으면 유사분열을 통해서 배우자가 반수체로서 이제 수정이 되게 됩니다. 물을 헤엄쳐 난자에 도달한 후에 반수체 정자가 반수체 난자와 융합하여 이배체 적합자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접합자가 이배체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게 유사분열을 통해서 포자체가 만들어집니다. 이배체 접합체가 이배체의 포자체로 발달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포자낭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포자 생산이 되게 되는데 포자체 기둥이 끝에 있는 포자낭 안에는 감수분열에 의해서 반수체 포자들이 생산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감수분열이 되게 되면 포자가 만들어지죠. 이것들이 이제 발화가 되는 것인데 방출되어 호의적 서식지의 자리를 잡게 되며 반수체 포자들이 발화하여 유사분열을 통해 새로운 반수체 배우체로 발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끼는 가장 흔한 선태식물로서 종자가 없는 비관다발 식물이다. 선태류의 생활선은 분리된 반수체와 이배체 세대가 서로를 생산하며 교대로 나타나는 세대교본을 나타낸다. 자, 여덟 번째, 관다발 조직은 물과 양분을 수송한다. 수상 서식지에서의 적응, 도관계에는 관다발 조직. 자, 여기 이제 보면 비관다발 식물이 있고 거시식물, 속시식물이 있죠. 자, 육상 서식지에서의 적응, 도관계인 관다발 조직. 관다발 조직계에는 물관, 체관이 있는데 물관은 속이 빈 죽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체관은 살아있는 세포를 포함하여 양분을 수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에 이파리가 있으면 인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인맥 안에 물관이 있고 체관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게 관다발 조직입니다. 자, 체관은 당을 수송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사탕무가 있는데 요 윗부분 광합성 이파리 부분이죠. 당 공급원이고요. 그리고 밑에 땅에 있는 당 배출지 저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당 공급원 이파리에서 고농도의 당이 만들어지는 거죠. 세포 안에 당 분자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당이 공급원 세포에서 체관 안으로 나온다. 그러면 당 공급원에서 체관 내로 당 이동은 삼투 현상에 의해서 대량의 물이 따라 이동하게 되는데요. 추가된 물에 의한 압력 때문에 수액이 당 배출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농도의 당이 만들어지게 되면
체관 수액을 따라서 이제 당이 이동되게 되는 거죠. 당 배출질 세포에서는 당이 체관 수액에서 배출질 세포로 흐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체관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당 수송 세포들인데요. 끝에서 끝으로 연결되어 긴 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체관 수액은 당 공급원에서 당 배출지로 이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 공급지는 입입니다. 당 배출지는 생장점이 되고요. 저장 뿌리, 궤경이라고 하는데 여름에는 당 배출지로 작용하고 봄에는 당 공급지가 됩니다. 자, 물관 증상작용. 자, 증산은 물관 내에서 수송되는 물과 무기질의 혼합물인 물관 수액은 뿌리로부터 입으로 이동하여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된다. 자, 뿌리에서 입으로 물의 흐름이 이제 이어지게 되죠. 자, 기공은 낮에는 잎의 기공, 낮에는 잎의 기공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광합성이 멈추고 공변세포라고 부르는 특수화된 세포들의 모양이 변하여 기공을 닫게 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수분 손실을 막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뿌리가 있는데 물은 뿌리털이라고 부르는 세포성 돌기들을 통해서 토양에서 뿌리로 이동을 합니다. 일단 뿌리 내로 들어오면 물 분자들은 속이 빈 물관으로 진입할 수가 있게 되죠. 뿌리털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물 분자가. 그러면 물관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줄기 부분에서 물관 내에서는 물 분자들이 내부의 세포벽에 붙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달라붙습니다. 결과적으로 물 분자들이 줄줄이 늘어서 뿌리에서 잎까지 길고 연속적으로 놓이게 되는 것이죠. 자, 물관을 통해서 물이 이제 이동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잎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잎에서는 기공이라 불리는 구멍을 가진 구멍을 통해서 물이 식물에서 더 건조한 공기로 증발을 합니다. 물 분자들이 증발에 의해 바깥으로 당겨짐에 따라 전체 물 줄기의 분자들이 위로 당겨지게 됩니다. 자, 관다발 조직은 대부분의 육상식물이 물과 양분 그리고 기타 물질을 식물의 몸체 전반으로 수송하도록 한다. 물관은 뿌리에서부터 얻은 물과 무기물을 수송을 한다. 체관은 주로 당분을 수송한다. 자, 9번째, 양치식물은 종자가 없는 관다발 식물이다. 최초의 육상식물 출현 후 5천만 년이 지나 비종자 관다발 식물이 출현하게 되었는데요. 식물의 주된 진화적 도약이 리그린에 의해 경화되는 지지성 세포와 관다발 조직이 되겠습니다. 비종자성 관다발 식물들은 석송과 양치식물이 있습니다. 자, 양치식물의 구조를 볼까요? 육상서식지에서의 초기 적응, 왁스성 큐티클층, 수분을 보유하고 있죠. 배우자와 배아가 식물체의 내부에서 발달하도록 한 구조이다. 자, 비종자 관다발 식물들에는 리그린과 관다발 조직까지 발달이 되었고 내륙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관다발 조직이 여기 있죠. 관다발 조직의 도가는 물과 영양분을 식물의 몸체로 수정하는 역할을 하죠. 자, 그리고 포자낭, 양치식물의 잎 뒷면에 붙은 구조는 엄청난 수의 포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자체, 숲에서 일반적으로 만나게 되는 양치식물은 포자체 세대이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염삭체, 엽상체, 큰 잎은 중하게 맥으로부터 뻗어나간 작은 소엽들을 가진다. 리그린, 양치식물의 세포는 리그린이라고 불리는 복잡한 유기중합체로 인해 단단해진다. 이것은 식물이 곱게 일어서 크게 자랄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뿌리, 잘 발달된 뿌리계로부터 흡수된 물과 무기질이 관다발계를 통해 식물체의 나머지 부분까지 수송하게 된다. 자, 비종자 관다발 식물들인데요. 석탄기, 삼림. 석탄기 중에는 고대 양치식물과 기타 비종자 관다발 식물들이 광대한 열대우림을 형성했는데요. 화석화된 이 식물의 잔해는 점차 단단해져 석탄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석송. 좀다람쥐 꼬리 석송은 석송, 좀다람쥐
꼬리, 석송 같은 석송식물은 약 4억 1천만 년 전에 처음으로 출현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관다발 식물 중에 가장 오래 살아남은 식물 그룹입니다. 자, 그리고 양치식물, 이 줄고사리 같은 현대의 양치식물은 열대 지역이나 온대의 삼림 지역에서 많이 자란다고 합니다. 자, 양치식물의 생식인데요. 내륙에 적응했으나 생식을 위해서는 물이 필요로 합니다. 자, 정자, 채찍형 평물을 가지고 있고요. 선태식물처럼 양치식물도 배우체와 포자체가 서로를 생산하며 교대로 나타나는 세대 교반을 한다고 합니다. 자, 배우체가 있죠. 자, 반수체인 양치식물 배우체는 반수체 배우자인 정자와 난자를 만들게 됩니다. 유사분열을 통해서 배우자가 반수체로 이제 만나서 수정을 하게 되죠. 물을 헤엄쳐 난자와 도달한 후에는 반수체 정자가 반수체 난자와 융합하여 이배체 접합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이배체가 접합자가 만들어지고요. 유사분열을 통해서 이렇게 포자체가 또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이게 유사분열을 또 통하게 되고 포자낭들이 이렇게 쭉 만들어지게 되는데, 포자체, 여러 번의 유사분열을 통해서 어린 포자체가 성숙한 이배체의 포자체로 발달을 합니다. 이들은 잎 뒷면에 포자낭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포자를 또 생산하게 되죠. 감수분을 통해 이배체인 포자체 내의 세포들이 바람을 타고 분산되는 반수체 포자들로 생산을 한다. 자, 감수분해를 통해서 포자가 만들어지고 유사분해를 통해서 이렇게 또 생식을 하게 되죠. 자, 비종자 관다발 식물은 육상에서의 생활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적응적 특징을 가지는데, 관다발 조직과 리그린으로 강화된 세포벽 같은 것이다. 양치식물의 생식은 세대 교번을 포함하며 수분이 있는 환경을 요구한다. 10번째, 종자를 처음 진화시킨 식물은 거시 식물이었다. 종자를 가진 최초의 식물들은 약 3억 6천만 년 전에 생겨났고요. 종자는 보호성 껍질인 식량 공급원 폐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자, 육상식물의 가장 중요한 적응 중 하나이고 물에 대한 의존이 감소되었다. 자, 거시 식물은 가장 성공적인 최초의 종자 식물로 솔방울 안에 종자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상록수는 연중 내내 광합성하는 잎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거시 식물의 구조를 볼까요? 자, 여기 위에부터 볼게요. 미시생물 솔방울, 비늘잎이 미시생산 솔방울, 비늘잎이 수분 후에 종자로 발달한 세포를 포함하고 있다. 비늘잎, 종자 이렇게 있죠. 종자는 정자가 도달한 후에 암 손방울의 비늘잎에 위치하는 종자가 발달돼 있다. 종자는 배아, 식물 공급, 그리고 좋은 조건이 발화를 촉진할 때까지 생존할 수 있도록 튼튼한 외부 조직을 포함한다. 자, 그리고 바늘잎, 거시 식물이 가지는 바늘 모양의 잎은 두꺼운 큐티클과 움푹 들어간 기공을 갖는다. 이 두 가지 적응은 거시 식물이 건조한 기간을 견디는데 도움을 주고요. 심지어 겨울에도 바늘잎은 광합성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화분 생산 솔방울. 이 솔방울은 한 번에 수백만 개의 화분잎을 방출한다. 자, 화분은 한 개의 화분잎은 정자로 발달할 세포를 가진다. 정자에 날리는 풍매성 화분은 정자를 난자로 실어 나른다. 이런 적응은 거시 식물이 무리 없이도 생존할 수 있도록 한다. 자, 그리고 목재 부분인데요. 거시 식물은 종종 두꺼운 나무 둥치를 가진다. 이들은 리그린으로 단단해진 관다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목재는 나무를 튼튼하게 하며 통나무로 수확될 수도 있다. 거시 식물들인데요. 침엽수. 대부분의 거시 식물은 침엽수로서 소나무, 가뭄비나무, 삼나무, 미국 삼나무, 그리고 전나무 등처럼 솔방울을 만든다. 소철류, 열대식물에서 많이 자라는 거시 식물은 소철은 매우 느리게 자라며 1000년 이상 살기도 합니다. 자, 브리슬콘.
브리슬콘 소나무. 브리슬콘 소나무는 캘리포니아 자생이며 4,500년 이상 살 수 있어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생물 중 하나로 뽑히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 삼나무인데요. 연안성 미국 삼나무는 북부 캘리포니아 자생이며 세계에서 가장 크게 자라는 나무이다. 100m 가까이 높게 자란다. 자, 거시식물의 생식입니다. 대부분의 거시식물은 솔방울은 모든 생식 단계를 가진다. 포자, 난자, 정자, 접합자, 그리고 배아 등이 솔방울 안에 있습니다. 암솔방울은 암배우체를 생산하고 수술방울은 수배우체를 생산합니다. 여기 비늘잎과 종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화분 생산 솔방울이 있고 미씨 생산 솔방울이 있습니다. 여기 비늘잎이 있고요. 자, 여기 먼저 좀 보면 포자 생산 화분 솔방울은 감수분을 통해 반수체 포자를 생산하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고, 화분 솔방울로부터 방출된 포자에서 화분잎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난자와 정자 부분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미씨 생산 솔방울의 비닐잎 1개, 그리고 미씨에서는 미씨 솔방울의 비닐잎 1개는 2개의 미씨를 포함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분과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화분잎이 미씨 생산 솔방울이 비닐잎 안에 있는 미씨로 들어갈 때 수분이 일어난다. 화분잎의 반수체 정자는 반수체 난자를 수정시킨다. 자, 이래서 접합자가 만들어지게 되죠. 수정된 난자가 종자로 발달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종자 부분, 종자는 배아와 영양 공급원을 포함하며 질긴 껍질을 둘러싼다. 자, 여기 보면 종자 껍질, 요 안에 배아, 그리고 영양 공급원 이렇게 이제 되고, 발화가 되면 바람에 의해 종자가 퍼지고 적당한 조건의 토양에 도달하면 발화하여 새로운 식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생식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시 식물은 자신의 배아를 종자에 품고 있다. 종자는 배아 발달을 위한 식량과 보호성 외피를 가진다. 수정은 꽃가루가 공기 중에 방출되어 솔방울의 인편에 있는 미씨와 접촉한 후에 일어난다. 자, 11번째, 현대경관에서 가장 흔한 식물은 속시식물이다. 속시식물은 꽃을 피는 식물을 말하는데요. 현생식물은 대부분에 차지하고 있다. 꽃의 진화 약 1억 4천만 년 전에 일어나게 됐죠. 인간사회에 의존하는 식량을 포함하여 많은 생물들을 생산하고, 꽃은 속시식물의 가장 중요한 적응이다. 복잡한 생식 구조로서 씨방을 가지고 있으며 열매와 종자로 발달한다. 속시식물의 구조를 볼게요. 속시식물은 생식 구조인 꽃을 만들게 되죠. 자, 여기부터 볼게요. 잎, 주로 광합성하는 기관이죠. 잇몸. 자, 여기 보면 평평한 부분이 잇몸이 되겠고요. 잎자루는 이 부분은 잎을 줄기에 연결하는 자로 부분이죠. 자, 그리고 끝는 위로 자라는 싹의 끝을 끝눈이라고 하고요. 꽃은 생식기관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곁눈, 줄기가 잎과 만나는 곳에 자라는, 자, 곁눈, 줄기가 잎과 만나는 곳에서 자라는 싹을 곁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밑엔 뿌리 부분이죠. 물과 먹이물을 흡수하는 부분.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외떡잎 식물, 단자엽 식물이고, 쌍떡잎 식물은 쌍자엽 식물이라고 합니다. 두 그룹의 속시식물이 있고요. 외떡잎 식물은 배아가 하나의 떡잎을 가지는 것이고요. 떡잎은 싹든 종자에서 최초로 발견되는 잎입니다. 쌍떡잎 식물은 두 개의 떡잎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외떡잎 식물은 하나의 떡잎을 가지고 있고, 자, 수연 뿌리개 이렇게 가지고 있고, 잎맥은 보통 평행하다. 그리고 꽃 부분은 보통 3배의 배수, 3회 배수, 꽃 부분은 보통 3회 배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쌍떡잎 식물이죠. 두 개의 떡잎을 가지고 있고, 보통 원뿌리개, 죽은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잎맥은 보통 분지형이고요. 꽃 부분은 보통 5회 배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속시 식물이 있는데, 서양 억새, 아스파라거스, 백면초, 선인장, 코코넛, 야자, 이런 식물들이 속시 식물이 되겠습니다.
자, 속식식물은 현대의 경관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물이고, 속식식물이 가진 중요한 적응적 특징은 꽃으로서 발달 중인 종자를 보호하는 생식기관이다. 속식식물은 그룹에 속하는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속식식물의 그룹에 속하는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은 그 해부 구조에서 차이를 보인다. 자, 12번째 꽃, 열매, 그리고 종자는 속식식물의 생식을 돕는다. 꽃은 속식식물의 생식을 위해 전문화된 기관이고, 과일은 종자의 확산을 돕기 위한 구조이다. 속식식물의 생식 전략은 바람, 물, 그리고 동물이 되겠습니다. 자, 종자는 양분과 함께 포장된 배아식물이 보호성 껍질에 들어있다. 배아식물이고 떡잎이 되겠죠. 자, 꽃의 해부 구조입니다. 꽃잎, 종종 화려하고 향기로워 벌 같은 수분 매개자를 끌어들이고요. 수술 부분, 화분을 생산하는 생식 구조인데요. 꽃밥이라는 게 있는데 수술의 꼭대기에 있는 주머니형 구조로 화분잎들이 생산된다. 그리고 수술 때 떡밥을 떠받치고 있는 자루이죠. 그리고 요 밑에 꽃받침이 있고요. 자, 그리고 밑에 쪽에 밑씨, 난자가 발달하는 자리이고, 그 위에 옆에 씨방이라고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밑씨를 둘러싸는 보호하는 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술대가 있죠. 정자가 난자에 도달하기 위해 관통하는 자루이고요. 그리고 암술 머리, 화분이 안착하는 장소입니다. 이것을 심피라고 하죠. 난자 생산 생식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화분이라는 데가 있죠. 정자를 실은 화분잎은 수배우체이다. 자, 그리고 화분관, 화분잎에서 나온 정자가 이 관을 통해서 난자로 이동하게 되죠. 그리고 화분이 암술 부분에 안착을 하게 되면 꽃밥이라는 데서 화분이 방출되게 되는데, 이 화분이 암술머리에 이제 안착을 해서 안착을 하면 화분 자, 여기 꽃밥은 화분을 방출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제 화분관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게 돼서 배낭 부분에서는 밑씨 내의 배낭은 암배우체. 배낭은 밑씨 내의 배낭, 밑씨 내의 배낭은 암배우체입니다. 꽃밥은 화분을 방출하고요. 그러면 이 화분은 화분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자와 정자가 이제 이 안에서 밑씨 부분에서 만나게 되죠. 자, 열매, 수정이 일어난 후 씨방이 팽창하고 두꺼워져 종자 주위에 보호성 껍질을 만든다. 성숙한 씨방은 열매가 되고 종자를 보호하고 동물을 유혹함으로써 종자 산포를 돕고 있습니다. 동물은 소화되지 않는 종자를 부모 식물로부터 먼 곳에 배출합니다. 자, 과일은 꽃이나 마찬가지로 오직 속시 식물에만 가지고 있습니다. 과일은 콩이나 견과류 그리고 곡물처럼 단단하거나 건조할 수도 있고 부드럽고 즙이 많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식물배아의 발달, 수정, 두 개의 반수체 정자가 밑씨로 들어가서 그 중 하나가 난자 하나와 수정되어 이배체 접합체를 만듭니다. 다른 하나는 나머지 세포와 융합하여 배젖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접합체가 있고요. 배젖, 배아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배아 부분은 접합자의 세포분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자, 열매, 종자를 포함하고 있는 익은 씨방을 열매라고, 열매는 종자를 포함하고 있는 익은 씨방입니다. 그리고 종자는 잠재적 식물 배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자엽, 종자에서 나온 잎이죠. 자, 식물학자들은 중동의 한 궁전에서 2000년 동안 저장되어 있던 야제씨를 발효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하네요. 자, 발화는 조건이 적당하면 종자의 발화가 시작되고 종자는 물을 흡수하여 팽창하고 내부의 발화는
생장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열매에서 종자, 양분과 함께 포장된 배아식물이 보호성 껍질에 들어있다. 요 배아식물이 나중에 발화가 되게 되면 조건이 적당하면 종자는 발화가 시작되고 종자는 물을 흡수해 팽창하고 내부의 배아는 생장을 개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식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2005년에 식물학자들은 중동의 한 궁전에서 2000년 동안 저장되어 있던 야자씨를 발화하는 데 성공했다고도 합니다. 자, 꽃은 속시식물의 생식기관이고요. 꽃의 내부 구조는 꽃가루를 만들고 수정을 위해 꽃가루를 받아들이며 발달 중인 배아를 담아 보관합니다. 배아는 결국 종자에 담겨 퍼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 13번째, 속시식물은 길이생장과 부피생장을 보인다. 일정 크기까지만 자라고 성장을 멈춘 동물과는 달리 많은 식물은 그들이 사는 동안 계속해서 자란다. 식물의 생명은 어느 정도일까? 일정 크기까지만 자라고 성장을 멈추는 동물과는 달리 많은 식물은 그들이 사는 동안 계속해서 자란다. 자, 여기 1년생, 옥수수 같은 1년생 식물은 한 번에 생장 계절 내에 종자를 발화하고 자라고 성숙하고 생식하며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묘목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이제 1년 안에 죽는 거죠. 자, 그리고 2년생, 당근 같은 2년생 식물은 두 번째 해에 꽃과 종자를 만드는 식물입니다. 어른 당근이 있으면 당근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2년차 때 또 꽃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년생, 블루베리 같은 다년생 식물은 여러 해 동안 살면서 꽃과 열매를 이용해 생식한다고 합니다. 매년 봄마다 이렇게 꽃을 만들고 열매를 만들고 있죠. 매년 여름에 열매를 맺고 있죠. 자, 속시식물의 생장 담당 분열 조직, 뿌리와 줄기 끝 형성층에 존재합니다. 1차 생장은 뿌리와 줄기 끝의 분열 조직으로 식물이 길게 자라는 것이 1차 생장은 뿌리와 줄기 끝의 분열 조직으로 식물이 길게 자라는 것입니다. 자, 2차 생장은 줄기와 뿌리가 두꺼워지는 것이고 해마다 분열 조직은 새로운 세포층을 만들고 오래된 세포는 죽게 되는데요. 층들이 쌓여 목재를 형성하고 나무의 몸통에 나이테가 축적되게 됩니다. 나이테는 나무의 나이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원의 두께를 비교함으로써 그 당시의 기후에 따른 통찰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자, 속시식물의 길이생장. 자, 이렇게 보면 생장 방향을 화살표로 이제 해놓고 있는데요. 뿌리는 밑에 방향으로 뿌리 끝은 생장을 통해 식물이 토양 속의 물과 무기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라고 있죠. 이파리들은 위로 이렇게 자라는데 곁눈, 마디부터 자라는 싹이 이렇게 이제 계속 생기고 있고요. 끝눈, 주된 줄기 끝에 있는 생장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뿌리 부분을 크게 이제 보면 분열 조직 내부와 그 주변의 세포들은 분열과 신장에 의해 뿌리 끝을 흙 속으로 밀어넣는다고 합니다. 속시식물의 부피 생장, 나이테. 자, 나이테는 초봄에 자라는 목재가 여름에 생산된 것보다 더 얇은 세포벽을 가지고 더 큰 세포들로 되어 있어서 생기는 것이다. 두 종류의 세포 사이에 생기는 경계가 원으로 나타난다. 한 해 동안 생장한 게 이렇게 이제 나이테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초봄의 목재는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여름에 목재는 더 자라서 이렇게 이제 요만큼 더 자라게 되는 거죠. 자, 나이테를 보면 한 해 동안 얼마나 생장했는지 알 수 있는데 초봄의 목재는 요만했다면 여름의 목재는 이렇게 조금 더 큰 거를 알 수 있죠. 자, 꽃식물들은 그들이 자란 기근에 따라서 한 계절만 자라는 1년생, 두 계절 자라는 2년생, 그리고 많은 계절 자라는 다년생으로 나뉩니다. 식물은 길이로도 자랄 수 있고 두께로도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9장 곰팡이와 식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도 고생하셨습니다.